2011년 겨울에 당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근무하던 친한 형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말레이시아 한인회가 발칵 뒤집혔다면서 이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엠바고가 걸려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언론사에서 약속을 어겨서 알려지는 바람에 범인이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한인회 부회장이 이 범인을 만난 후에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뭐야? 왜? 대체 국내에서 뭔 짓을 저지르고 해외까지 도주를 한 거죠? 3년 전인 2008년 3월 1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난 3월 1일 서울 용산구 함남동에서 수백억 원대 재력가인 김모 씨를 납치해 100억여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머. 이들은 김 씨 부동산을 담보로 78억 원을 대출받고 예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 씨가 신고를 못하도록 마약까지 투약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납치 80일 만인 어제 김 씨를 풀어줬습니다. 30억에 78억이면 거의 110억이잖아. 맞습니다. 피해자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해서 수백억을 번 자산가였는데요. 피해자의 동창이 밤 9시 반쯤 피해자한테 술을 마시자고 불러내 납치한 겁니다. 보신 것처럼 무려 80일간 감금해 폭행도 하고 마약을 강제로 투약해 몽롱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현금까지 인출해 110억 원을 가로챘던 사건이었습니다. 신고하면 마약 사범으로 역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이 납치에 가담한 사람은 총 8명이었는데요. 동창과 동창의 지인이 주도하고 나머지 6명은 이들이 범행을 위해 고용한 조선족이었습니다. 감금, 폭행, 불법 대출, 마약? 야,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풀려났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이 눈치를 챌까 봐 범인들이 피해자가 유일하게 연락하는 여동생한테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하도록 시켰는데요. 평소엔 오빠가 아침에 전화를 안 했던 데다 전화하면 막상 받지 않는 게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범인들이 피해자한테 협박해놓고 풀어준 거였고요. 그래서 협박은 하고 풀어준 거구나. 그래서 이 범행을 주도한 동창은 유인만 했을 뿐 자기는 납치나 감금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자수를 합니다. 어허. 그래서 공범들이 줄줄이 잡히는데요. 그 사이에 동창의 지인이 돈을 모두 인출해서 필리핀으로 도주해버립니다. 위조 여권으로 3년을 넘게 동남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나가고요. 동창의 지인이 3년을 넘게? 당시에 수사하고 있던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도 돈 많은 사람들을 계속 물색했었던 상황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한인회 부회장의 가족들 얘기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했는데요. 한국에 국제교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남자가 나타나고 부회장을 살뜰히 의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말레이시아에 올 때마다 몇 번 식사 대접을 해줬다고 했고요. 110억대 자산가 납치 전에 말레이시아 한인 부회장도 지금 범행 대상이 이미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2011년 10월 29일 밤 그날도 이 남자가 말레이시아에 잠깐 놀러 왔다고 하면서 한인 부회장한테 술을 마시자고 불러냈는데요. 그 뒤로 행방이 묘연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납치가 아니고 유인한 후에 살해한 거로 추정됐습니다. 유인. 실종 신고를 받은 말레이시아 경찰들이 이 남자가 묵었던 호텔 주차장 근처에서 실종자의 차량을 찾았는데요. 차가 어딘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인 부회장님의 찬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요? 네, 뭐 훼손되거나 그런 거 없이요. 차에서 벌어진 일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사진만 보면은 뭐 네. 외관은 멀쩡하잖아요. 멀쩡하니까.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차를 자세히 살펴보던 경찰이 이걸 발견합니다. 뭐야, 왜 저렇게 된 거지? 타이어가 이게 위쪽이 쫙 찢어져 있네? 그러니까 바퀴 모양으로 칼을 돌렸네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걸 보고 우리 형사들은 범인이 실종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유인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호텔에서 실종자의 집까지 차로 30분이나 가야 하는 거리여서 늦은 밤 시간대라 범인의 숙소로 가지 않을까 추정했던 거죠. 집에 못 가게 하려고. 발을 묶어두기 위한. 그렇지. 그래서 말레이시아 경찰들이 확보한 호텔 CCTV까지 넘겨받았는데요. 강력 범죄가 확실해집니다. 호텔 복도 같은데? 아, 앞에 양복 입은 사람이 그 국내에서 납치를 주도한 범인이고 범인. 뒤에 검정 점퍼 같은 거 입은 분이 한인 부회장. 시간이 지금 새벽 1시 49분이네요. 그러면 29일 날 밤에 만나서 자정이 넘어서까지 쭉 있다가 호텔에 들어간 모양이네요. 시간이? 네, 맞습니다. 범인이 6층에 머물렀는데요. 호텔 방 앞에 CCTV를 봤더니 술을 밤새 마신 건지 다음날 9시가 넘은 시각에 누군가가 방에서 나옵니다. 검은 점퍼. 근데 저 캐리어는 뭐예요? 잠깐 술 마시러 만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들어갈 때는 가방을 들고 들어간 장면은 없었지 않았나요? 없었죠. 그렇죠. 근데 약간 느낌이 좀 이 상황이 점프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뭔가 이상한데. 그렇죠. 처음 들어갈 때 들고 간 적 없는 캐리어를 끌고 한인 부회장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한 번 더 점프를 합니다. 그 다음 날인 11월 1일 오전 10시가 지난 시각 만 하루 동안 방에서 나온 적이 없던 범인이 호텔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지? 그러더니 이 범인이 방으로 들어가 한참 만에 나와서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게 뭐지? 뭘 들고 서 있죠, 지금. 저 이불 아니에요? 보통 호텔은 이불을 본인이 저기까지 가서 치우지 않고 알아서 키퍼분들이 다 치워주잖아요. 치워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간 범인이 6분 만에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캐리어를 들고 또 나가네. 그러니까 캐리어가 방에서 2번이나 나간 거네. 근데 이 두 번째 저희가 봤던 사진 중에 한인 부회장님이 나간 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캐리어를 들고 나간 거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제 나간 적 없는 범인이 호텔로 들어온 거면 그 두 번째 캐리어 끌고 나간 게 한인 부회장님 옷을 바꿔 입고 나간 범인 아니에요? 아하. 그렇죠. 아, CCTV를 본 말레이시아 경찰들도 처음에 호텔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한인 부회장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해. 원래 투숙객이었던 남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 보는데 이튿날 밤 9시에 호텔을 빠져나간 후 4시간이나 떨어진 밀림을 다녀온 게 확인됩니다. 밀림이요? 저 캐리어를 들고 밀림을 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밀림으로 갔다라는 건 제 캐리어 안에 그 한인 부회장님이 계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지금 들리거든요. 이런 경우에 토막 살인이 많이 이루어졌었죠. 캐리어에 담아서.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게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방에서 나간 적이 없던 범인이 호텔로 들어왔으니까 나갈 때 실종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간 걸로 추정이 된 거죠.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그러면 호텔 방에서 시신을 훼손했다는 얘기인데 뭐 증거가 나왔나요? 근데 범인이 국내 교도소에 이미 잡혀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 어디서 잡힌 건데요? 마카오에서 잡혔습니다. 그때가 한인 부회장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후인 2011년 12월이었고요. 당시 동남아 한인타운에 3년 전에 있었던 100억대 자산가 납치 사건으로 지명수배 전단지가 쫙 뿌려져 있었는데 한 한인 식당에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는 안절부절하면서 자리를 뜬 겁니다. 이걸 수상하게 본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이 잡혔고요. 국내로 송환된 거죠. 마카오로 또 넘어갔던. 그러니까 그 100억대 자산가 납치 사건 그걸로 해서 잡힌 거네요. 그러면 한인 부회장 사건이 증거가 안 나왔으니까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칠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던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이 범인을 만나러 교도소에 갑니다. 근데 태연하게 형사님들도 CCTV 보지 않았느냐, 술 마시고 새벽에 내가 묵고 있던 호텔에 같이 갔다. 근데 새벽 6시쯤에 내 몸에 있는 문신을 보더니 기겁을 하고 창문 밖으로 도망쳤다. 그래서 난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문신을 보고 겁에 질려서 창문 밖으로 도망갔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호텔 6층에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사들도 똑같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범인이 거기 가봤냐?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말라. 그래서 국제범죄수사팀이 진수한테 콜을 하게 된 겁니다. 안 가봤으니 말하지 말라니까 가보면 말할 수가 있으니까. 가보면 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종결을 했고 시간적으로는 이미 2달이 지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뭘 찾아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말레이시아에는 코리안 데스크가 없는 데다가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미놀 시약도 포기해야 했고요.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식 장비들만 챙겨서 갔습니다. 루미노는 못 가져가요? 아니, 근데 지금 토막살인일 수도 있는데 루미노를 못 가져가면 어떡해?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루미놀이 없는데? 이겁니다. 루미놀 시약 대신 제가 이걸 챙겨갔습니다. 이거 그냥 손전등 랜턴 아니에요? 뭐 좀 특별한 건가? 블루라이트라고 과학수사에서 쓰는 휴대용 조사기입니다. 루미놀보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소변이나 체액, 혈흔에 반응하는데요. 소변 체액은 형광 반응, 혈흔은 검정색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손톱에 지금 피가 났거든요? 진짜? 한번 밝혀볼까요? 지금 피가 났잖아요. 어디? 까만색으로 나와야지. 어머? 오! 저 까만색으로 보여요. 야,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가자마자 뭘 하신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영사하고 한인 부회장의 아내와 딸을 만났는데요. 경찰이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해버렸지만 가족들은 희망을 가지고 실종자를 계속 찾아다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을 더 지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현지 영사가 말레이시아 경찰을 설득해서 범인이 묵었던 호텔로 가서 일단 창문부터 내려다봤습니다. 사람이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어떻게 6층에서 뛰어내려요? 야,
그럼 형사님들이 말레이시아에 못 갈 줄 알고 거짓말을 한 거네. 근데 방은요 이미 여러 사람이 거쳐갔을 거잖아요. 2달이 지났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치운 상태고 손님도 여럿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곳저곳 좀 살펴보려고 제가 가지고 왔던 가방에 손을 대니까 말레이시아 경찰들이 저를 막아서면서 네?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눈으로만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눈으로만 보겠다 하고 이것과 이걸 꺼냈습니다. 그냥 고글이잖아요 이거는. 선배님 한번 살짝 봐보실래요? 어떤지? 달라요? 그냥 빨갛게 보이는데? 눈은 편안해지네요. 이건 왜 꺼내신 거예요? 일단 이 고글을 쓰면 블루라이트를 비쳤을 때 반응하는 것들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런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현지 경찰들도 김지수 경감이 이걸 꺼내서 눈으로만 보겠다라고 하니까 뭘 하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하긴 건드리진 않으니까. 그렇지. 아, 일단 눈으로만 보라고 하니까 정말 눈으로만 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아까 전에 캐리어 안에 정말 부회장님이 있는 거라면 토막 살인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니까. 다 여태까지 나왔던 사건 중에 시신을 훼손하는 거는 화장실이었어요. 맞아요. 다 화장실이었어. 그래서요, 화장실 가서 이걸로 보셨을 때 뭐가 보였나요? 아쉽게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야, 그럼 토막 살인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면 화장실 말고 다른 데 살 수 있을까요? 뭐지? 그래서 범행 현장이 호텔이 맞는지 일단 그것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어서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실종자가 머문 침대예요? 커버만 벗긴 상태의 매트리스와 침대인데 아무것도 없고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범인 현장에서는 저렇게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트리스를 바꾼 건가? 제 호텔에 확인해봤더니 매트리스를 교환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글을 쓴 채로 블루라이트를 비춰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보였습니다. 뭐야? 아니, 진짜 아까 전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아,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위에 좀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큰데? 저게 뭐예요? 저게 혈흔이라면 검게 보였을 텐데 넓이와 형광 반응으로 봤을 땐 저희들은 소변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변이요? 침대 매트리스에 소변이 왜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범죄 현장이라면 피가 나왔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이 공격을 당해서 너무 놀라게 되면 소변, 대변, 하액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유. 진짜 겁에 질리면은 그리고 이외에 침대 벽면을 블루라이트로 비춰봤는데 검은 점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근데 아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벽도 깨끗했거든.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서 얼마나 보인 거예요? 야, 너무 혈흔이 적다. 그냥 눈으로 봤으면 절대 안 보였겠는데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경찰들도 신고 직후에 현장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 못 찾았다라고 한 게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진짜 뭐가 없을만 하네요. 그치. 그러니까 또 모기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벽에 모기 탕 잡고 그냥 닦는 적일 수도 있고. 다른 투숙객들의 혈흔일 수도 있고. 말레이시아 경찰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혈흔인 것 같다고 해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면봉으로 조금만 긁어내서 사람 피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해 보자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확인이 돼요? 뭘로? 제가 한국에서 떠날 때 딱 하나 더 챙겨간 게 있었는데 인열 반응 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로 바로 확인을 했는데 인열 반응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불이랑 시트 버렸던 것도 피가 묻어서 그런 거였네. 그치. 그래서 뭔가 이제 시작이 되겠다 싶었는데 이때부터 말레이시아 경찰들이 저희한테 일체 손을 못 대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표시한 번호표나 이런 것들을 다 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엥? 이게 뭐죠? 본인들의 번호표를 다시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야, 사람 피인 거 확인되자마자 손 떼라고? 떼고 다시 붙일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그럼 이후에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 피였는지 확인도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때 혈흔의 욕심이 물론 나긴 했는데 뭐 그거 건드렸다가는 저희가 귀국 못할 것 같아서 매트리스만 조금 잘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트리스는 좀 부피가 컸기 때문에 일부분 잘라주고 그 다음엔 저희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혈흔인데. 그러니까요. 말레이시아 경찰도 혈흔으로 신원 확인을 하겠죠? 뭐 시간이 좀 걸려서라도. 맞습니다. 국내에선 긴급으로 빠르게 하면 몇 시간 안에도 확인이 가능한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아, 오래 걸리는구나. 수사가 쉽지 않아, 말레이시아는. 아,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아까부터 계속 의심하는 게 토막살인이라고 보기에는 혈흔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심지어 화장실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고요. 아니 성인 남자를 캐리어 안에 그냥 넣어서 갈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아, 캐리어예요? 네. 저희가 당시에 호텔 주변 시장을 싹 돌면서 상인들에게 캐리어 사진을 보여주고 비슷한 캐리어를 찾아서 크기별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CCTV에 찍힌 위치에 캐리어를 하나씩 세워놓고 똑같은 크기의 캐리어를 찾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도 캐리어에 사람을 넣을 수 있는가 아닌가를 직접 확인을 해보신 거네요. 그렇지. 네. 저하고 국제수사팀 형사 2명, 과수팀 선배까지 다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한인은 부회장 딸이 자기가 들어가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따님이 아빠랑 키랑 몸무게, 심지어 체형까지 비슷하다고 하면서 직접 들어가 보겠다고 했는데요. 들어가서 몸을 반으로 접으니까 쏙 들어가더라고요. 어머. 지퍼를 반쯤 닫고 캐리어를 끌어보니까 CCTV에 찍힌 상황하고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럼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도 캐리어 안에 넣어서 옮길 수 있었던 거네요. 야, 그럼 첫날 가지고 나간 캐리어에 시신이 있었던 게 맞네요. 그러니까 밀림에 갔지. 네, 저희도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범인이 갔던 밀림에도 저희가 가봤는데요. 전혀 흔적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밀림이잖아. 뭐 찾아야 밀림에 어떻게 찾아요? 그 넓은 밀림에서 어떻게 찾아? 그거는 범인이 불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귀국을 해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좀 떼어줬던 매트리스를 국과수에 맡겼는데 DNA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또 이 와중에 DNA가 안 나왔어요? 제가 소변 검사 분석 결과를 듣자마자 그때 가지고 갔던 감식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혹시나 하고 챙겨뒀던 아까 말씀드린 인열 반응 키트를 찾아서 그것을 국과수에 보냈는데요.
몇 시간 뒤에 한 부회장의 혈흔이 맞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내에 있던 쌍둥이 형하고 DNA를 대조해 보니까 일치했고요. 피해자의 혈흔이 맞았던 거예요? 아, 경감님이 그걸 챙겨 오셨네. 네, 가지고 왔어요. 그게 인혈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은 그 혈흔의 일부를 우리가 가져갔던 키트에 떨어뜨려서 확인하는데 혈흔을 채취했던 면봉은 증거물로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가져가고 우리는 그 인혈 키트 그거는 버리는 거거든요 원래. 그걸 챙겨온 거죠. 보셨구나. 코로나 키트처럼 이런 거예요? 그렇지. 피해자가 호텔에서 살해당한 게 맞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현장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이 됐고 또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 캐리어에 넣어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까지 확인된 거죠. 그래서 호텔 CCTV와 밀림에 다녀온 정황까지 해서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형사들이 송치 직전 자백이라도 받아보자 싶어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이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교도소에 갔는데 면회가 거부됩니다. 피의자가 그새 교도소 안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머, 그냥 죽었단 말씀이세요 지금? 예. 야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아, 이게 무슨 당시에 증거가 나왔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요. 자신이 살인 혐의로 송치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압박감에 목숨을 스스로 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에이 참 죽긴 왜 죽냐. 죗값을 다 받고 죽어야지. 그럼 실종자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던 가족들이 시신조차 찾지 못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푹 꺼지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봤는데 가족들이 모두 말레이시아 생활을 접고 귀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그러게요. 시신도 못 찾게 된 거네. 근데 1년 뒤 말레이시아 밀림에서 캐리어가 발견됩니다. 그 시신이 들어있던 캐리어가요? 그 캐리어? 맞습니다. 원주민이 과일을 따러 밀림에 들어갔다가 캐리어를 발견하고 열어봤는데 백골 시신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경찰이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똑같은 캐리어였던 거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백골이라 그러면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신원을 확인하기에는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인 부회장이 맞았나요? 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분석 결과 환인 부회장이 맞았습니다. 에이 백골 상태로 발견돼서 정확한 사인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 죽여놓고 지 목숨만 끊으면 다냐고. 자, 이렇게 이제 이 범인에 대한 공소권이 없어지면서 사건이 모두 종결이 되는데요. 피해는 끝나질 않았습니다. 납치, 감금, 폭행의 마약, 불법 대출까지 당했던 이 자산가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사건 이후에 집 밖을 못 나올 정도였다고 하고요. 심지어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고 대출을 받은 80억 중에 반을 갚으라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야 지금 이게 피해자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피해자가.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80일 동안 감금당하고. 감금당하고 몹쓸짓 당하고 돈까지 뜯겼는데 그거를 다 갚아야 된다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즐겨봐 이 채널.